지방 소비세의 쟁점과 혁신 방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의 지방 소비세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시즈오카 대학교의 가와세 노리쿄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それでは続きまして第3セッションに移りたいと思います。日本における地方消費税の現状と課題というテーマで静岡大学川瀬典子教授の発表を頂戴したいと思います。それでは先生、準備の方よろしくお願い申し上げます。少しスライドをたくさん用意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ちょっと時間の関係もございますので、少しこのような内容で報告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が、少しはしょりながら報告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で地方消費税、日本の地方消費税は、ここに書いてます通り消費税額を課税標準とする都道府県税でして、まさに国税のコピーでございます。で1989年に 3% で消費税が導入されましたけれども、地方消費税は1997年に1% で導入されて2014年 2.7%、 そして2019年10月に2.2% になり、で現在に至っております。で一部は社会保障財源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ちょっとこの辺りははしょりながら、特に地方分権とか地方財政権との関わりで特に静岡の事例なんかを交えながら紹介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でまず先ほども議論にありましたけれども、日本の税源配分についてですが、三位一体の改革の時には地方税の割合が非常に増えました。ただその後財源が国の方に集中しておりますので、現在では三位一体の改革の前の水準にまで戻っております。で事務配分は2対3に対して税源配分は 3.2 という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でこれは一般会計の、国の税収の割合ですけれども、消費税の割合がこの間ずっと89年からずっと増えておりまして、現在では国税の一番最大の税目になっております。で一方法人税は、減少傾向になっております。でこれが地方消費税の割合の変化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地方消費税導入された当初から税率を引き上げるたびにこちらもずっと増え続けておりまして、他の、法人二税とかに比べるとまだ少ないんですけれども、非常に大きな費目になっております。で日本の税制改革の特徴について私は応能負担から応益負担で財源が国に集中している、そして、形式的には分権化で地方の行財政責任が強化されている、この3点にある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おります。でちょっとどんどんはしょります。そして日本の地方税の特徴としまして、課税自主権に制約があり、地方税法に規定されておりますので、歳入の自治がないとも言われているという特徴もございます。でまた三位一体の改革で所得税から住民税に先ほどあったように3兆円税源移譲されましたけれども、消費税の税源移譲案は見送りとなっており、その後地方から国へということで、シフトしまして、現在では三位一体の前の水準にまで戻っております。でこれが、都道府県別の人口1人当たりの地方税を示したものです。全国平均を100として比較したものなんですけれども、地方消費税について見ますと、これ見ていただいたら分かるんですが、他の法人関係税に比べると格差はそんなに大きく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東京都が大きく一番少ないのが奈良県になっております。でこれ生産後のデータですけれども、
で都道府県税収の状況について、2021年度決算見ますと、地方消費税の割合が31%ということで、都道府県税の税収の最大比目を占めております。で他の税に比べると大きいっていうのが分かるかと思います。そして、これが金額になります。都道府県税の総額の中で、地方消費税が6兆円ですかね。でいうのも分かるかと思います。でちょっと駆け足でいきたいと思いますが、これ都道府県税収の推移について見たものですけれども、2011年度は地方消費税の割合って18%ぐらいでした。これが2015年には 17.6% になり、で2021年度には 31% ということで、以前は地方消費税ってそれほど都道府県税としての基幹税的な側面は見受けられ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今や基幹税的な要素に持っているようになっております。で少し遠隔を見てみますと、1949年にシャープ勧告によって所得型の付加価値税が提起されたのに始まるんですけれども、これが廃案となり、89年に消費税が国税として3%導入された時から始まります。でこの時にかなり地方税の一部が廃止になり、国税の消費税に統合されたという経緯などもございます。そして97年に消費税の税率が 3% から 5% に引き上げられるのに伴って、そのうちの 1% を地方に配分するという形で、地方消費税が創設されたと。で現在2023年10月から日本型インボイス制度が導入されて、今免税事業者が取引排除される懸念をめぐって問題になっております。で免税店制度と簡易課税制度についてちょっと端折ります。で、1000万円以下の売上高が1000万円以下の事業者が免税されるという制度、そして簡易課税制度、そして非課税輸出免税制度、そして日本型インボイス制度、一番右側ですけれども、これが現在導入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ちょっと最初の方端折りましたけれども、全体的な消費税と地方消費税の概要が以上の通りですけれども、ここから地方消費税の仕組み、特に配分基準、生産基準の見直しをめぐる動きがこの間ございましたので、そのお話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で先ほど申し上げた通り、2019年10月消費税率 10% に引き上げられるのに伴って 2.2% が地方消費税で、軽減税率が当時導入されて、そして地方消費税は 1.76% になっております。でざっとこういうように見ますと、だいたい2割ぐらいが消費税の2割が地方税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当初は人口と従業者の数で計算して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後、消費額、それを消費相当額っていうんでしょうかね、それを綿密な計算をして、そして現在では消費額と国勢調査の人口、それを基準に配分する改革が行われました。シムケチ原則によるものですが、これによって、従来に比べると大都市とか観光地では減少す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るんですが、これが現在の地方消費税の概要を示したものです。で消費税、国税の消費税のうち法定率、交付税で 19.5% が配分され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下の方が地方消費税になります。消費税額の78分の22というちょっと細かいことに今なっておりますが、でちょっとこれ見にくくて申し訳ないんですけれども、これが地方消費税の概要です。
で譲渡割と貨物割がございまして、譲渡割の方は通常の消費税ですけれども、貨物割の方は輸入の時に、関税と一緒に、徴収される、消費税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でこの中で一番ちょっとこの間動きが大きかったのが地方消費税の生産基準をどうするのか、何をもって、消費額っていうのを特定するのか、今日ちょっと細かいことは申し上げら良い時間がないんですけれども、センサス商業統計を用いたり、いうことでこの間計算が行われてきました。でどういうような、この生産基準の見直しが行われてきた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少し順を追って見てみたいと思います。で一つが2015年度改正でして、この時に、改正前、年間の小売売上の販売額、これ商業統計を用いて計算す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ウェイトが今まで75%、そして人口のウェイトが 12.5%、そして従業者数も計算に入れていて、これが 12.5% で計算をしていました。でこの時に問題となったのが、いわゆる偏在の大きな情報通信業であるとか録音業、こういったものをどうするのかということで、これを除外をするということが行われております。でさらに非課税付加税取引を除外、例えば土地の販売業であるとか賃貸業などなど、これも除外する、いったようなことが行われ、そしてウェイトも、人口の割合を12.5から 15% に増やし、そして従業者数の割合を減らしております。そしてもう一回2017年度改正が行われたんですけれども、この時にウェイトとこ見ていただくと分かるように、人口の割合 15% から 17.5% に増やしております。で一方従業者数をこの間また減らしたということで、見直しの内容、これちょっと総務省の資料からね全部いただいているものですけれども、例えば買い物をして持ち帰って消費するっていう場合、最終消費値と統計とのズレが生じている、そういったものを除外する、あるいはサービスの供給値と統計上の計上値がズレがある、こういったのを丁寧に検討して、そして最終的には通信カタログ販売とかインターネット販売、こういったものを除外するというようなことが行われて、そして、ちょっとこれ新聞の記事ちょっと見やすかったので、さらに検討、これ2017年の税制対策改正大綱のところでの基準の見直しのところの案ですけれども、最終的にはもう従業者数のところをなくしてしまって、で現在は消費額 50%、人口 50% という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そしてこの消費税ですけれども、シム口原則ですので、都道府県間で生産しないといけない。ただ供給側のデータを使用しているので、需要側の数値と乖離がある、いったような議論なんかもあり、でさらに都道府県に配分された地方交付税の半分は市町村に交付されるっていうことで、今度は市町村に交付される場合は人口と従業者数、これを1対1で案分して、配分されるっていうことで、都道府県に配分する時にはせっかく消費額っていうのを丁寧に検討して計算してるんですけれども、市町村に配分する場合には消費額っていうのは全然考慮されない仕組みになっております。でこれは多段階課税の複雑なシステムの中で出てきている問題ですので、税務署から都道府県に地方消費税が
払い込まれるんですけれども、最終消費地と、税収が一旦帰属する都道府県との不一致が起こるということで、生産が行われる、こういう形で製造業者、卸売業者、小売業者、それぞれが A 県 B 県 C 県とか出して、で最終消費地がC 県であればそこに帰属するように計算しているというような仕組みになっております。でこれを、静岡県で見ますと、これ静岡県からいただいた資料なんですが、税務署のところで国税と地方消費税が集められて、でそれを地方消費税と消費税に分けて、A 県 B 県とかにこう配分されるんですが、その後生産し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これ地方公共団体情報システム機構で生産して計算するということで、最終的にはその数値が送られてきてA 県と B 県とか B 県と C 県とか、いろんなところでやり取りをして決定されるという非常に複雑な仕組みです。でこれは静岡県の場合ですけれども、税収が入ってくる。でも生産金で入ってきたのと生産金で支出してきたするものがそれぞれ相殺される形になっております。で静岡県の場合には全国のシェアが 2.977 で、実際にはその 2.977 が消費に相当するシェアなんだということが伝えられて、そして消費額消費税額が最終的に決定されるという仕組みです。でさらに都道府県に降りてきたものを、市町村に配分するんですけど、静岡県の場合には35、市町村ございまして、でそこに配分しているんですが、ちょっと見にくいんですけれども、毎年若干数字のずれなどもございます。でその実態を見るためにちょっと事例を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で静岡県の熱海市温泉観光都市なんですけれども、静岡県というのは日本列島の中のほぼ中央に位置していて、でその静岡県の中でも一番東側ですね、熱海市がございます。合併平成の大合併の時に合併した市町村が多い中で、伊豆地域など東部の地域は合併していない自治体なんですが、熱海市の場合はその一つになっております。で熱海市は人口ずっとね右肩下がりで減少してるんですが、少子化による自然減はございますけれども、移住者による社会増があります。でただ高齢化率は他の平均よりも3倍ぐらいと非常に高いです。ただ観光地ですので観光交流客数なんかが2011年頃からずっと増えてきていまして、コロナの時にはちょっと4億円ぐらいの赤字が出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時に積立金を取り崩したりで、またコロナの交付金と、あとたまたま2019年10月に消費税増税されたに伴って、地方消費税の交付金も増加したということで、最小限の赤字でとどまったというものです。で一応増税分2014年からの増税分は社会保障財源になっておりますので、熱海市の場合17億5,000万円の社会保障関係の支出がございますけれども、そのうちの 3.3 億円がこの社会保障財源に充当されております。で歳出の方はね結構人件費が落ち込んできて、で代わって民生費が非常に増えているっていう、特徴があります。でその中で地方消費税交付金がどの程度なのかを見たのがこれなんで、ちょっと見にくくって恐縮ですが、ざっと一般会計200億のうち現在8億円余りが地方消費税交付金になっております。で地方消費税交付金の2018年から、税率引き上げられたのに伴って
増えてはいるんですけれども、人口と従業者数で計算されるので、熱海市のように人口が減っているところはちょっとマイナスになっ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が読み取れるかと思います。で、歳入の占める割合もそれほど大きなものではない。でということで熱海市の、地方税のちょっと構成比ちょっと見てみますと固定資産税が一番多いんですが温泉観光都市別の入湯税そして、法定外普通税である別荘等所有税というのを特別に課税をしておりましてで別荘等所有税が昔に比べると減ってはいるんですけれども、5億円ぐらいの税収があります。そしてこの別荘等所有税は、東京の首都圏の所有者が圧倒的に多いです。で首都圏のお金持ちが静岡に別荘を買って、週末など、滞在されるケースが多いと。で入湯税これも、コロナの時に一遍下がるんですけれども、現在はコロナの前の水準にぐらいまで戻っているというような状況です。で熱海市の市税は96年のピークから見ると 35% ぐらい減少で社会保障関係費は30年間に 4.7 倍増加してで観光客がまた今すごいオーバーツーリズムになるかっていうぐらい増えているので税財源としていかに確保するかっていう課題がございます。ただ地方消費税交付金は、人口と従業者で安分されるので人口減の影響が出ている。そんな中で今年法定外目的税として、宿泊税の導入を決定しました。だいたい年間300万人ぐらいの観光客1人200万で6億円ぐらいの、税収が見込まれているというそういうものです。でちょっと駆け足で、地方消費税の、現状と課題について事例を交えながら報告をしてまいりました。で80年代以来法人税減税、所得税も最高税率が引き下げられたりっていうことで減税が行われ、消費税増税にシフトしてきたわけです。そして先ほど申し上げた通り国税だけでなく都道府県税においても最大の税目になる。でさらに去年の10月から適格請求書等保存方式が出てこういった問題なども出ております。で国税の問題はそのまま地方税にも影響されるということで地方消費税先ほど申し上げた通り消費額と人口に応じて配分されるシステムですけれども地方消費税交付金の方は事実上、人口と従業者で配分されて都道府県税市町村税ともに、自治体の課税権っていう観点から見ると保障されていないのではないかと。でまた消費税の持つ逆進性であるとか小規模事業者への対応も必要になってくるかと思います。ですので、全体的な税制改革の方向性ということではやはり財源の中央集中問題をどう解決するのかということと大納課税から応益課税へと政策的な流れがシフトしております。でその結果負担の不公平が拡大しているので税の公平性そしてさらに地方税をめぐりましては、自治体の財政権の拡充どのように行っていくのかが求められるかと思います。ちょっと駆け足でしたけれどもちょっと予定の時間になりましたので終わらせていただきます。どうも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즈오카대학교 카와세 노리코 교수님의 열띤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일본의 엔화 약세로 슈퍼 엔저 시대라 불리고 있는 가운데 관광객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일본인데요. 저희 한국 입장에서도 이 숙박세, 관광세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静岡大学の川瀬典子先生の素晴らしい発表でございました。 네, 다음으로 조선대학교 임상수 교수님께서 한국의 지방세 도입의 효과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 조선대학교 임상수라고 합니다.
아, 앞에 우리 그 카와세 교수님께서 일본의 지방소비세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저는 한국의 지방소비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개편을 해야 되는지 현행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비세의 먼저 연역을 설명을 드리면요. 지방소비세는 지방소득세와 함께 2010년도에 도입이 되었고 그때 세율을 5% 수준으로 합니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액이니까 일본하고 유사하죠. 일본도 소비세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소비세에 부가세율 형태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유사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취득세 영구 인하가 되면서 그럼 6%포인트의 지방소비세 세율이 인상이 되었고 그리고 19년도부터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이 시작되면서 1단계 재정분권, 2단계 재정분권이 진행됨에 따라서 10%포인트 그리고 4.3%포인트가 추가 인상되어서 지금 현행 25.3%가 부가가치세액의 세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부가가치세 연동이 되고 거기에 또 세율까지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지방소비세가 이렇게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지금 이제 재산세를 뛰어넘는 그 정도 수준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10년도에 도입이 되었고 2014년도에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보존분, 그러니까 지방소비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재원이 넘어온 게 된 것이고요. 2019년도에 또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재정분권을 추진을 하다가 이 1단계 재정분권, 2단계 재정분권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다 보니까 또 이제 지방소비세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단계별로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유들이 이렇게 정부의 어떤 그 정책 추진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연역에서 보신 것처럼 지방소비세 세율이 이렇게 인상이 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부가가치세액의 25.3% 그래서 이제 1000분의 253을 세율로 하고 있고요. 요 세율에 따라서 지금 현행 지방소비세 구성 항목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0년도에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당시 그때 이제 5%포인트를 5%를 세율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 50% 그 253분의 50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재원 이양 부분 그래서 253분의 60 그리고 1단계 재정분권으로 인해서 세율이 10%포인트 인상된 부분 253분의 100 그리고 253분의 43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한 이유는 각각에 대해서 배분 방식들이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 그 지방세법상에 이렇게 배분 기준도 이렇게 그 네 가지에 따라 네 가지 항목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방소비세를 그 조금 전에 항목별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지방소비세를 항목별로 살펴보다 보니까 성격을 좀 구분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는 도입 당시에 지방소비세로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 그 성격의 지방소비세 성격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형평화 기능과 관련된 성격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평화하고 지방소비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보존분이 이양된 파트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현재는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파악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는 것까지 도입이 되었고 이게 사실 도입 당시에는 10년 일몰로 이제 도입이 되었는데 이제 재정분권 아까 말씀드렸던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이 추진됨에 따라서 또 다시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세수의 불균형 문제가 나타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는 게 재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도 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재정분권을 추진할 때 재원 중립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세입은 이제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이 되었고
여기에 맞추어서 국가의 사무를 지방 사무로 이양하다 보니까 이 세입과 세출 간의 괴리, 이 문제로 인해서 전환 사업에 대한 보존분이 필요했고, 요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개정이 필요했는데, 그게 지금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전환사업보전 개정, 융자관리 개정, 그리고 재정지원 개정이라는 게 하나가 더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재정분권을 추진할 때 지방소비세가 그 복잡한 재정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세수가 늘어날 수 있을까라는 게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그 어려웠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그 일본하고 좀 다른 점은, 일본은 보니까 이 그 소비세 일정률이 내국 그 소비세 일정률이 교부세의 세율로 정해져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소비세가 지방 소비세로 이양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연 감소분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이 부가가치세액 중에서 지방 소비세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 이양이 되게 되면 그러면 그 재원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세율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 감소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방소비세가 상당히 복잡한 재정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지방교부세하고 교육재정교부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가치세 큰 파이 중에 지방소비세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 세율을 정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법정세율 이 지방교부세의 법정세율 19.24%와 그 다음에 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세율이 지금 현재는 27.79%가 이 반영이 되어서 자연 감소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재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세율이 20.27%에서 20.79%까지 올라갔던 이유는 이렇게 교육재정교부금도 자연 감소분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을 충당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세율이 인상된 부분이고요. 반대로 지방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부가가치세 중에 지방 소비세로 넘어온 세입 확충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연 감소분을 감소하고 이 재정분권을 추진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지방 소비세가 보통세, 그러니까 시도의 보통세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보통세가 또 이 조정교부금하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 재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방 소비세가 확충이 되면 자연스럽게 조정교부금하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도 증가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세율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환사업보전분이 필요했고, 그러니까 실제로 넘어온 금액보다 그러니까 지방소비세로 이양된 금액보다 더 작은 금액이 배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걸 또 이제 보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정교부금하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도 지금 보시면 우리 지방세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 배분 방식이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재정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이 지방 소비세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재정 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실제로 재정 분권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재정 분권을 추진하는 게 그 세입을 확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세입 확충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재원이 있는데 이 재원을 중앙과 지방이 어떻게 나눠 갔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재정에서 재정의 3대 기능을 얘기할 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그때 이제 그 재정 분권을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니, 그러니 재정 분권을 추진을 하자라는 취지하에
이 재정문건이 추진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원을 확충하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그 문재인 정부에서의 재정문건을 추진할 때에도 당연히 재원 중립이 원칙이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국가의 세입인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국가의 세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보충해주기 위해서 국가 사무를 지방 사무로 이양하는,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의 동시적인 진행으로 인해서 그래서 향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받는 그 재정적인 충격은 세입과 세출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괴리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필요로 했고, 그래서 일단은 전환 사업에 대해서 이제 보존을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설명드린 표가 바로 요 지금 나타나 있는 요 표인데요. 1단계 재정문건을 이제 2019년과 2020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했는데 먼저 4% 포인트를 2019년도 했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나머지 6% 포인트를 해서 10% 포인트를 먼저 1단계 재정문건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능 이양은 1단계 재정문건의 초반인 4% 포인트에 대해서는 진행하지 않았고요. 2020년도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기능 이양을 하게 되는데, 그 기능 이양의 규모가 여기 보시면 3.6조 원 정도 규모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한 규모는 5.1조 원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통교부세는 그러니까 정률분 교부세는 19.24%를 세율로 하기 때문에 자연감소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어디에 5.1조 원에 대한 자연감소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게 그 감소분이 정률분 지방교부세에 반영이 돼서 1조 원 정도가 감소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의 순확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약 0.5조 원 2020년도에 그래서 1단계 재정문건으로는 지방재정의 순확충이 3.2조 원 규모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세입을 확충한 부분이 아니라 세입과 세출 간의 이 재정문건을 추진하다 보니까 괴리가 발생을 했고, 이 괴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론 세입은 어느 정도 확충이 되었지만 이 3.2조 원 규모는 이 순확충이라기보다는 재정문건을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의 순증과 기초자치단체의 순증, 그리고 시도교육청의 순증이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치단체는 재정문건을 추진하게 되면 그럼 어느 정도 세입이 늘어나는 거야? 아니면 우리 단체는 얼마만큼 줄어드는 거지? 이게 이제 복잡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보입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전환사업 보존분, 그리고 소비지수 기준의 지방소비세, 그리고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액과 그다음에 출연금, 그리고 조정교부금 재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재원, 이것을 반영을 해서 순증 규모가 발생을 하고요. 기초자치단체는 좀 심플한 게 전환사업보존분 더하기 조정교부금인데, 이 전환사업보존분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환사업으로 보존하다 보니까 그만큼 지방소비세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더 와야 하는 조정교부금이 또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 전환사업 보존분에는 이 조정교부금이 감소한 것까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령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도교육청 순증은 이 전환사업 보존분과 그다음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의 변화분, 이것을 반영을 해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2단계 재정문건은 더 복잡해지는데요. 2단계 재정문건에서는 1단계 재정문건에서 추진하지 않았던 이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소비세 배분을 이제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일본의 사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일본은 이 시정촌에 지금 그 지방소비세가 배분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배분 방식을 보게 되면 인구와 종업원 수로 지금 배분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구와 그 다음에 그 재정력 역지수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동일하게 소비세의 성격처럼 배분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재정 형평화처럼, 그러니까 세입의 형평화 기능을 충당하는 것으로 배분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단계 재정문건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2021년도와 2022년도에 걸쳐서 2단계 재정문건이 추진이 되었고요. 먼저 2021년도에 2.7% 포인트, 그리고 22년도에 1.6% 포인트 이렇게 추진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약 1조 원 정도의 이
순확충이 발생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 전환사업보존분과 그다음에 세입과 세출 간의 괴리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뒤에 뭐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이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를 정식적인 세목으로 가져올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정식적인 세목으로 가져온다면 일본에서 고민한 것처럼 어떻게 이걸 소비세 성격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2단계 재정분권은 좀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 이렇게 전환사업보존분, 조정교부금, 그리고 소비지수 기준, 남은 뭐 60대 40으로 나눠 갖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지방교부세, 뭐 그다음에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업보존분, 그다음에 교육비 특별회계, 그리고 교육재정교부금의 변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순증 규모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방소비세의 문제점을 보시면 지금 설명을 계속 드린 것처럼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1000분의 253의 세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50, 60, 143에 대해서 각각 배분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방소비세가 정말 지방세 맞아? 이제 이런 그 문제 의식도 이제 갖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일몰이 정해져 있는 전환사업보존분은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현행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그 세입 격차를 보게 되면 지금 이 전환사업보존분이 지금은 충당을 해주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재정분권을 추진했을 때 세입 격차가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일몰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이 세수 격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전환사업 등에 대한 보존에 대한 일몰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또 하나의 문제점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지나친 형평화 기능으로 지방세 기능이 지금 약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계속 지적이 되어 있던 부분, 권역별 가중치가 100, 200, 300으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 여기에 또 전환사업 보존도 있고 또 지역상생발전기금도 출연하고 있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형평화 기능, 이것이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이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지방소비세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취득세 연구 인하라는 그런 정책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취득세는 지방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방세가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보존을 해야 되는데,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방소비세로 보존을 하자 해서 이제 넘어온 게 취득세 연구 인하에 따른 보존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이제 지방소비세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얘를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자체 세입,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이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방세의 비중이 늘어나서 재정 자립도나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재정 자주도 측면에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늘어났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도 뭐 분모와 분자 이런 산술적인 개념에 의해서도 늘어나지 않았고요. 특히 이 보조금의 성격, 그러니까 이양되는 사무에 대한 성격이 균특이라는 성격, 그리고 지역 밀착형 보조 사업이라는 성격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모형 사업이 넘어왔으면 오히려 자주도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을 텐데, 이것이 이렇게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 이것이 넘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인 재정 자주도 측면에서는 큰 체감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못 느끼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지방소비세가 발전해 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를 살펴봤는데요. 먼저 단기 개편 방안으로는 일단 지방소비세를 지방세답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소비세가 가지고 있는 지금 두 가지 성격, 하나는 진짜로 지방세인 성격과 그렇지 않은 성격을 구분해서 지방소비세 성격을 강화하는 쪽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재원들은 다 몰아서 재정 형평화 기금으로 해서 이제 수평적 재정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거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전환사업보전분 일몰, 그리고 취득세보전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미 시간이 이렇게 지났기 때문에 일몰해서 그래서 형평화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여전히 그 부가가치세를 이렇게 뜯어보면은요, 이 왼쪽에 현재 25.3%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있고, 국세분이 여전히 44.8%가 이제 여전히 국세분으로 남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서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그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하기 위한 그런 재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아직까지 쓸 수 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하고 국세분하고 같게끔 하는 그런 방향을 설정을 해서 재정분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대학교 임상수 교수님의 발표였습니다. 한국의 지방소비세의 현황뿐만이 아니라 문제점과 과제까지 상세히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제3세션의 패널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실 최원구 한국지방재정학회 학회장님, 그리고 세 번째 세션의 연사분들이신 가와세 노리쿄 교수님과 임상수 교수님을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それでは 가와세 노리코先生におかれましては壇上にお進みください. 네, 또한 토론의 패널로 행정안전부 정유근 지방소득소비세제 과장님을 대신하여 김문호 서기관님, 경기연구원 이현우 자치행정연구실장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 선임연구위원님,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상훈 선임연구원님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지방소비세제 도입과 세원 이양이라는 실현으로 지방자치단체 측면에서는 득과 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서도 2010년부터 이 지방소비세제를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은 일본은 또 현재 어떠한 문제점과 과제들이 있는지 함께 이번 세션에서 공유를 해주신다면 일본뿐만이 아니라 또 저희 한국에게 있어서도 대단히 유익한 그러한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3세션의 주제는 한일 지방재정 세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좌장님이신 최원구 학회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지방재정학회장 최원구입니다. 저희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오늘 생일잔치처럼 13살 맞는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데 되게 어두운 데서 해서 축하하는 분위기인지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앞에서 이제 두 분이 발표하시고 또 제가 이게 좌장을 맡으면 보통은 이제 발표하신 분들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오늘은 전체 사회 보시는 분이 너무 잘 요약을 해서 제가 특별하게 요약을 할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두 분의 발표자들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이 그 각국의 지방 소비세에 대한 설명을 위주로 해서 상대방의 나라에서 오신 참여하신 분들이 그 제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셔서 특별하게 제가 요약을 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참여해 주신 분 패널로 참여해 주신 분이 그 정유근 과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이 오셨고, 그다음에 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이상원 박사님, 그다음에 경기연의 이현우 박사님, 그다음에 지방행정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이신 조기현 박사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 세 분 다 지방 소비세에 대해서 전문가이니까 일단 제일 왼쪽 저에서부터 제일 왼쪽인 이현우 박사님부터 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연구원의 이현우입니다. 예, 두 분 지금 가와세 노리코 선생님, 그다음에 임상수 교수님, 예, 두 분의 이제 한국하고 일본의 지방 소비세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1977년에 부가가치세가 도입이 됐어요.
그리고 지방 소비세가 도입된 거는 아까 발표에서 있었던 것처럼 2010년입니다. 30년이 지난 뒤에 우리는 지방 소비세가 들어왔고요. 우리는 1977년에 10%로 단일 세율로 들어왔습니다. 동시대에 일본도 그 부가치세 도입을 논의를 했다가 일본은 그때 도입이 안 됐고요. 그 이후에 일본은 그냥 이 다단계 방식의 소비세 형태로 진행되다가 매상세죠. 매상세 형태로 도입이 되다가 1989년에 와서 우리보다 12년 뒤에 89년에 일본은 일본형 제너럴 컨섬션 텍스 해서 소비세라는 형태를 썼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일반 소비세 중에서 유럽형 부가가치세가 덴마크를 시작으로 56년 이후에 부가가치세가 도입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도입된 걸 우리나라는 또 그대로 도입이 됐고, 일본은 89년에 와서 약간 변형을 시켜서 그 소매매상세 리테일 텍스 시스템을 가미해서 현재 일본의 소비세 형태가 돼 있습니다. 그것도 3%로 들어왔어요. 그게 97년에 와서 약 한 10여 년이 안 돼서 지방 소비세를 일본은 우리보다 더 빨리 도입이 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방 소비세의 근원 세제인 이 제너럴 컨섬션 텍스 자체의 시스템이 일본하고 우리랑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차이점이 오고 거기서 세율상에서 나오는 게 있고, 지방 소비세로 다 도입이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는 지방 소비세의 도입 시점이 2010년이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방권 재정분권이 전 세계를 갖다가 파라다임이 형성돼 있고, 우리는 지방 소비세 도입을 재정분권의 형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조정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해서 재정 형평화, 세수 편중 이런 용어들이 우리나라는 돼서 우리는 이 방향성이 재정 조정에 타겟이 맞춰진 상태에서 지방 소비세가 도입이 된 거고요. 일본은 89년에 도입이 돼서 97년에 분권 개혁을 시작을 하면서 2000년 일괄조정법 이전에 세수를 뒀기 때문에 재정 분권 개혁에서 그냥 세수 이양하는 이 형태의 자주재원주의 개념으로 다 들어옵니다. 우리하고 약간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일반 재원주의 개념으로다가 지방 소비세가 도입이 되면서 들어온 거고, 이 일본은 자주재원주의 개념으로다가 들어오면서 방향성이 맞춰져 갖고 들어온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나중에 현재 이제 와갖고 이 광역하고 기초가 1대1로 나누고 있죠,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있는 관계로 현재의 지금 우리나라 지방 소비세를 지금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 걸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또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해요. 근데 이 부분을 개혁을 하는 상황은 앞서 오전에 했던 일본은 법인세, 지방 법인세가 우리 지금 지방 소득세 같은 역할로 조정재정 제도 역할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거는 나라가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재정 상황이 다르고 재정 포커싱을 줬을 때 세제에 대한 조세에 대한 저항감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의해서 그런 형태로 벌어지게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지방 소비세 시스템을 원래의 세제 성격인 지방세 성격으로 돌리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그건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거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현재에 있는 형태에서 그럼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 중앙 지방 간의 문제, 지방 지역 간의 문제는 어떤 형태로 해야 되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으로 재정 스포츠를 봤을 때는 조정교부금 플러스 교부세,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교부세 형태로다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현우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그 지방 소비세 도입 배경과 차이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지금은 이번에 다음에는 조기현 저의 전전임 회장님이신데요, 전문가십니다. 조기현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방행정연구원의 조기현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 굉장히 잘 들었고요.
제가 평소에 공부했던 주제이기도 하고 아울러서 일본 사례는 매우 궁금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 가와세 선생님께서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서 좀 깨우친 부분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 했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발표 과정에서 의문점도 많이 풀리긴 했는데 그럼에도 몇 가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발제 자료를 보면 그 1인당 지방 소비세의 지역 격차가 한 1.2배 정도 지금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그 격차가 저는 좀 적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나중에 뭐 정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지역 격차 그 완화를 위해서 뭐 별도의 어떤 조정 장치가 있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시정촌 이제 그 교부 기능에서도 이 지역 간의 여러 가지 이 지리적인 특성 차이 때문에 격차가 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교부금이기 때문에 지역 격차를 조정할 수 있는 별도의 기능이 내장돼 있지 않을까라는 좀 짐작이 듭니다. 혹시 있다면은 그 부분도 좀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해주시면은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우리나 일본이나 공통적으로 좀 고민이 되는 사항일 듯 싶어요. 일본 내에도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국 경우에는 이 지방 소비세에 대한 그 비판적인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텍스인데 텍스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역 격차를 조정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텍스가 교부금화되는 그러한 그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방 소비세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텍스로서의 그 본연의 기능을 조금이라도 더 회복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최근에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일본 학계에서 어떤 논의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간략하게나마 소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경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가와스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도 느꼈던 그런 의문사항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잘 정리해 주셨고 특히 이제 일본 가와스 선생님에 대한 질문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와스 선생 나중에 그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토론을 다 듣고 그리고서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한국지방수영원의 이상원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가와세 노리코 교수님하고 임상수 교수님께서 양국 간의 지방 소비세 제도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가와세 노리코 교수님께 질문 드릴 거를 이제 조기현 박사님께서 먼저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좀 더 부연 설명하면 119페이지 나와 있는 그림 5에서 보면 일본의 도도분별의 어떤 1인당 지방 소비세 분포가 거의 균등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다 그러면 인구 집중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지역별로 세수 편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떤 조정 과정을 거치는지 나중에 추후에 이걸 아니면 지방 교부세만으로 이걸 조정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본 지방 소비세의 청산 기준이 지금 현재 지역별 소매 판매하고 개인 사업 수입액 그리고 인구 변수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인구가 많은 지역이 소비액도 많아질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인구를 50%까지 가중을 한다 그러면 인구 변수가 너무 과하게 반영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해 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노리코 교수님의 어떤 생각이 어떠신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지방세 소비세 제도를 넘어와서요. 임상수 교수님께서 오늘 발제 잘 들었는데 몇 가지 이제 팩트가 이제 조금 실수하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어떤 교수님께서 확인해서 수정해 주실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이제 2단계 재정분권이 이제 2021년이 아니라 2022년부터 시작되어서 2023년까지 진행되는데 2023년 실적은 아직 안 나왔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제문 제목에서 도입 효과와 발전 방향이라고 그러셨는데, 지방 소비세 관련돼서는 이제 재정 분권 관련돼서 이제 뭐 것들만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2010년 이후 도입된 지방 소비세 도입되고 그 이후 세율 인상으로 인해서 지방세가 자산 과세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에서 소비 과세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마련되었다든지, 그리고 그간에 있던 신장성이 소폭 개선되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나중에 뒤에서 문제점으로 거론하셨지만 형평화 기능이 강화되었다고 했는데, 그런 형평화 기능을 이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재정 격차 해소 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신 지방 소비세의 형평화 기능 때문에 지방 소비세 가격 기능이 약화되었다고 지적하고 계시고, 그 개선 방안으로서 형평화 기능을 배제하자, 그다음에 복잡한 세원을 통합하자 이렇게 해서 주장하고 계신데요. 저도 이제 뭐 통합 세원을 통합하게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는 세원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취득세 유상 거래 주택 거래분에 대해서 이제 세율 인하하고 그에 대해서 중앙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세수가 감소한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방 소비세를 올려서 이제 세수를 보전하는데, 실제로 보면 2014년도에 취득세가 주택분 취득세 부과액이 늘었어요. 오히려 세율 인하하고 나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엄정한 분석 없이 이제 지금까지 지내왔다는 점이 좀 후회스러운데, 어쨌든 근데 이게 세원을 통합한다고 해서 지방 소비세의 가격 기능이 과연 회복될까 강화될까 하는데 제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소비세는 다 아시는 것처럼 부가치세액의 한 25.3%의 일부를 이양해서 중앙 정부에서 결정하는 공식이나 또는 전환사업보전분처럼 정액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는 과세자치권이 전혀 없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가격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그 세목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지방 소비세를 과연 세원에 통합한다든지 그 가중치를 배제한다든지 이렇게만 해서 과연 가격 기능이 회복될 수 있을까, 강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 가중치나 세원 통합도 중요하지만 좀 전에 조기현 박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방 소비세에 대한 어떤 과세자주권을 회복을 위해서 뭔가 조금 더 연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올해 지방 소비세 관련돼서 어거지 같긴 합니다만 캐나다의 어떤 미국이나 그 소매 판매세, 그 지방 소비세를 소매 판매세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어떤 과세자주권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황당한 아이디어에서 이제 그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차원의 어떤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상수 교수님께서 전환사업보전분 일몰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법에서 2026년도에 그 전환사업보전분 일몰하도록 이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봐야 알겠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자치단체에서 전환사업보전분을 일반 재원처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당초에 그 전환사업 보전에 대해서만 쓰라고 이양해 준 것을 만약에 전환사업이 일몰 이전에 종료된다면 다른 사업에도 투입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자치단체에서 인식하기로는 이게 전환사업 보존분이라고 하지만 다른 사업에도 투입해도 되는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지금 일반 재원화되어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어떤 기득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많이 배분되다 보니 그러한 자치단체에서 일몰을 시킨다고 할 때 그 어떤 조세 저항이 좀 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일몰을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임상주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때 일본 지방 소비세, 우리나라 지방 소비세가 이제 이양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지방 교부세에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본이랑 우리나라 지방 소비세는 다른 형태가 다릅니다. 지금 일본 지방 소비세는 부가세 형태고 우리나라는 세액이양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일본 지방 소비세가 비중이 늘어날 때 왜 그랬냐면 국세 소비세 세율 인상함을 통해서 지방 소비세가 늘어났고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양 비율만 확대했기 때문에 그 지방 교부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발표가 길어져서 시간이 뒤로 딜레이되나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저희한테 30분을 다 주셨어요. 앞에 분들이 좀 짧게 토론을 하셔서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이상원 박사님 그 염려를 다 없애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와세 교수님한테 하는 질문은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희 우리나라의 지방 소비세가 약간 재정 조정 기능이 있으니까 일본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라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현 박사님도 그렇고 이상원 박사님도 그렇고 좀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상원 박사님이 또 저희 연구원에서 지방 소비세를 연구하시는 분이라서 본인이 알고 있는 거를 또 많이 피력해 주시고 또 저희가 더 발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의 또 반성도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니까 잘하는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 지방 소비세를 총괄하고 계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의 김문호 서기관님이십니다. 그래서 총괄하고 계시니까 오늘 들은 말씀, 그러니까 발표한 내용과 뭐 여러 가지 토론한 내용을 다 종합해서 좋은 말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안전부 소득소비세제과에서 지방소비세 실무 담당 팀장이고요. 김문호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매번 뭐 논문 자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만 해외 사례를 접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현장에 와서 카와세 노리코 교수님 일본의 지방 소비세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가지고 좀 더 잘 공부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임상수 교수님은 지방 소비세 관련해서 꾸준하게 논문을 발표를 해주셨었는데 제가 이제 회사에서만 이렇게 좀 자료를 보다가 이렇게 현장에 와서 보니까 좀 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신 그런 지방 소비세 담당을 한지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고요. 제가 원래는 이제 재정정책과에서 지방 재정 업무를 좀 하다가 이렇게 넘어와서 사실은 이제 지방세를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걱정이 많았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사실 지방 소비세는 다른 세목들과 다르게 저희 실무적으로도 이제 정책세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고 있어서 사실 이 지방 소비세만 제대로 공부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서 돈이 흘러 들어오고 어떻게 교육재정으로 흘러나가고 어떻게 지자체로 흘러나가는지 전부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방세의 성격이 많이 좀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부족한 덕분에 저는 뭐 업무에 크게 어려움 없이 좀 적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박사님들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앞서 뭐 연혁이라든지 어떤 정책적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설명을 좀 해주셨고, 저는 이제 1년 동안 있으면서 지방 소비세를 둘러싼 정책 환경이 좀 어떤 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환사업분 같은 경우는 26년도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니면 저희 팀 내부에서 좀 고려하고 있는 어떤 요인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정책적으로 결실을 맺을 때 저희가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쟁점이나 어려움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은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와서 보니까 국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국회에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이 나눠주는 방식도 이게 사실은 지방세에서 기인을 한 건데 지방세 성격이 많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지적이나 서면 질의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특히 자치단체에서는 이제 본인 소속되어 있는 자치단체에 좀 더 유리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연구사업 보전분 오히려 일몰을 없애고 연구 보존을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각종 어떤 새로운 정책들의 지방 소비세율을 조금 더 높여서 마치 목적세처럼 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기초 지방 소비세를 도입해달라고 하든지, 이런 요구들은 굉장히 많은, 사실 정책세라고 이미 공무원들 사이에서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수요가 발생하면 항상 먼저 찾는 게 지방 소비세의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취득세분 6%분 같은 경우는 현재 일몰이 예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저희 윤석열 정부에서 그 국정과제로 반영을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지역균형 발전 취지에 맞게 이제 개편을 하는 거를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국정과제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저희가 또 26년도 말에 그 전환사업분 일몰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저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앞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 기초지방소비세 부분을 과연 현재도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그 명목으로든 이 지방소비세를 배분받고 있는데, 과연 이것들을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배분 기준을 개편했을 때도 기초자치단체에도 그런 목들이 돌아가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만약 맞다면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교육청 법정 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문제 쟁점 중에 하나로 꾸준히 거론을 하고 있고, 이제 3.6에서 10%까지 자치단체별로 조금 그 비율이 상이하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특히 이제 26년도 말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을 때 지금까지 지방 소비세율이 올랐을 때는 전부 다 이제 추가적인 재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합의를 조금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 현재 아무런 예를 들어 재정분권 움직임이 없이 그냥 그 지방 소비세 배분 체계만을 바꾼다고 했을 때 추가적인 재원이 없는데, 과연 현재 자치단체에서 배분받고 있는 금액을 유지시키면서 저희가 배분 기준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 그렇다면 추가적인 재원이 나올 수 있는 곳들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수도권 지자체 뭐 상생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육청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일본에 말씀 주신 것 중에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이, 세수는 최종 소비지에 돌아와서 귀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저희가 적용을 할 때 실무적으로 행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 자료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런 수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역별 가중치라든지,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243개 개별 자치단체 법인들의 재정 충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고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이상적인 정책을 현장에 적용할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243개 그 개별적인 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합의,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정치적 산물이라고 지방 소비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합의, 그다음에 그 정부 내부의 문제, 저희는 이제 과세 표준 자체가 어떻게 민간에 있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 납부 총액을 기준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파이로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가재정과도 좀 맞닿아 있고 또 교육재정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정책적으로 추진할 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말씀 주신 좋은 의견들은 잘 적어가서 저희가 실제로 일몰 때, 그다음에 그 취득세분 폐지 국정과제 실현할 때 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호 서기관님, 팀장님 감사합니다. 뭐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 지방 소비세 정말 차분히 모든 거를 그다음에 지방세 연구원에 저도 10여 년 근무하면서 듣고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시고 이런 말씀을 주셔서 대한민국에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로 지방 소비세나 지방 세제나 지방 재정이 이런 김문호 서기관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지방 소비세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 지방 소비세의 모든 구조를 다 이해한다면 지방 재정의 흐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세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임상수 교수님께서는 또 그런 내용을 다 담아서 또 발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발표도 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두 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개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미 말씀이 나와서 얘기를 드리면 임상수 교수님은 저희 연구원 창단 멤버십니다. 2011년에 저희 연구원이 창설될 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저희 설립 기념 세미나라는 의미에서는 가장 한국 분들 중에서는 가장 적절한 그런 발표자가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여튼 앞에서 발표를 또 잘 해주셨고 또 우리 서 기관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셔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잘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저희 가와세 노리코 선생님 교수님과 그다음 임상수 교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와세 노리코 선생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1 세션에서 발표하셨던 가와세 미츠요시 선생 교수님의 부인 되세요. 두 분이 부부십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굉장히 인연이 많아서 일본 지방재정학회 국제이사세요. 지금 이 가와세 노리코 선생님이 부인 가와세 선생님이 남편 가와세 선생님은 한 6, 7년 전에 저희 한국 담당 국제이사셔라서 이사이셨기 때문에 한국에 많이 오시고 한국의 학자들과 굉장히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또 잘 오셨고 일본의 소비세에 대해서 지방 소비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가와세 노리코 선생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임상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2분 남았는데 각자 적당히 저기 숫자 나옵니다. 보시고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貴重なコメント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すべてにお答えできるかどうかわからないんですけれども、日本の地方消費税についてということで、今日は地方消費税の26のシートにあります通り、地方消費税のところだけを今回報告させていただいたんですけれども、国税の消費税の一部は地方交付税の財源の中にも入っておりますので、財政調整の方はそちらで行わ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今回はそちらの方はちょっと報告の対象では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両方見ていただくともっとクリアになるかなとは思います。で、地方消費税の場合、日本の場合1人当たりの生産後ですけれども、格差が他の税に比べると非常に少ないということで、どういう工夫が行われているのかというご質問だったとか思いますけれども、ちょっとあまり時間がなくて詳しく申し上げられなかったんですが、生産基準とか配分基準の見直しの時に非常に細かい計算をしておりまして、例えば本社機能が例えば東京に集中している日本の場合そうなんですけれども、法人関係の法人事業税などはやっぱり東京に集中してしまいます。で、地方消費税もそういった傾向にある部分がございまして、例えば量販店であるとか百貨店の売り上げであるとか大型のそういったチェーン店の売り上げ、それが本社機能のあるところに帰着しますので、そのまま消費額っていうのを計算してしまいますと、東京に偏在してしまいますので、そういったものは省いております。例えばちょっと今日出さ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自動販売機自販機全国に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自動販売機の売上額で1人当たりの売上額が突出している県が
都道府県であるんですけれども、実に静岡県なんです。全国平均100とした場合300超えていて、で飲料メーカーの、本社機能って東京にあるんですけれども、自販機の、販売会社がなぜか本社機能が静岡県にある。でそうなってくると全国の自販機の販売額っていうのが静岡県に突出してしまうっていうことで、そういったものまで省いております。ですので、非課税の部分を省いたりということで非常に細かい生産基準の見直し、あるいは販売額っていうかそういう消費額ですかねを特定する場合の計算基準見直しっていうのが行われましたので、最終的にはそれほど格差がないような形になっているかと思います。そして人口の割合を増やしているというのは、先ほどの47都道府県の中で奈良県、大阪の郊外になりますけど、奈良県が一番1人当たり少ないんですね。で奈良県から結構いろいろなんていうかな提案があって、でそれを受ける形で例えば奈良だと東京で大阪でお買い物する部分っていうのが多いので、やっぱり消費者が帰属している地域、だから人口、そういったところの割合を増やす方がいいのではないか、そういう提案を受けて人口の割合を増やしています。ただ私個人的にはそれをやるとちょっと先ほど熱海の話申し上げた通り地方圏は観光の需要なんかも多いので、そうなってくるとまたちょっと人口だけで計算するっていうのもやっぱり問題があるのかなと、引き続きいろんな角度からの検討が必要ではないかなと思います。でそれから海外の事例も含めて、学会でどういう議論があるのかってご質問があったかと思いますけれども、私以前にちょっとアメリカの州地方財政の本をずいぶん前ですけど書いたことありまして、アメリカの場合小売売上で単段階課税ですので州ごとで税率決定権もありますし何を非課税とするのかっていうことも独自に決めることができます。飲食住を非課税にするとか、あるいは軽減税率にするとかで各州ごとに独自にやったり、あるいは州内の市町村も独自の決定権ありますけれども、日本の場合はもうほとんど事実上課税自主権がないということで、全て国の方で配分基準などが決定されて、一応地方消費税という自主財源ではありますけれども、地方財政権という形では、十分には保障されていない、こういったところも今後検討が必要かなと思います。学会ではカナダの事例とかアメリカの事例なんかを紹介するのが結構日本でもございます。以上です。 예, 감사합니다. 발표 자료도 60페이지나 준비해 주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이제 임상수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 소비세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아주 큰 개혁이 있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세는 소비세답게 만들고 형평화 기금을 형평화 재원을 따로 별도의 재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양분해서 그래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것은 뭐 아까 이현우 박사님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해봤기 때문에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상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뭐 지금은 우리가 뭐 세율에 있어서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방소비세답게 만든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씀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지방소득세를 보게 되면 지방소득세도 처음에는 그냥 부가세 형식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독립세로 되면서 물론 뭐 실질적으로는 작동을 잘 안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독립세로서 지방소득세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준비는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도
아까 이상원 박사님 지금 뭐 연구하시는 그런 세목에 접목시켜서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어찌됐든 지방세답게 만들고 나서야 그 다음에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거지. 지방세답지 않고 지금 교부세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지방소비세는 지금 자꾸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 뭐 기재부나 이런 데서 이건 지방 교부세로 합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지금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 개선되지 않고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뭐 플로어에서 어떤 질문을 받거나 할 수 있는 시간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뭐 두 분 하여튼 많이 잘 준비해 주셔서 발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토론해 주신 분들도 토론에 대해서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뭐 사회자로서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90년에 일본에 유학을 갔었는데 아까 발표에서 보셨다시피 89년도에 일본에서 지방 소비세가 도입됩니다. 제가 갔을 때도 한참 막 이렇게 시위 중이었고 아주머니들이 그러니까 가정주부들이 나와서 뭐 장바구니가 가벼워졌다 뭐 이러면서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3%였는데 지금은 이제 10%까지 올라갔고요. 거기에 또 지방 소비세도 또 도입이 돼서 많은 제도도 또 많이 좀 더 복잡해지고 해서 해왔고 그다음에 또 지방 소비세 한국에도 지방 소비세에 대해서도 재정 조정 기능이 있으니까 이걸 없애야 된다라고 이제 뭐 계속 말씀을 하시고 조기현 박사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그 조세답게 설계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 주시고 그 대안으로 임상수 교수님께서는 그 재정 형평화 뭐 기금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보통교부세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뭐 종합적으로 한국지방수연구원 같은 제가 소속돼 있는 한국지방수연구원 같은 연구원에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좀 큰 빅 프로젝트로 좀 연구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제 옆에 계신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김문호 서기관님이 또 행안부에서 잘 정리해 주시라 믿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패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띤 토론을 해주신 시즈오카대학교의 가와세 노리코 교수님, 조선대학교 임상수 교수님, 그리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주신 네 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